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님, 예. 제가 아까 질의에서 제이미스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셨죠? 예. 제가 재판에 관여했나요?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파기환송 사건에서 왜 그렇게 절차를 빨리 했느냐라고 묻는 것은 아까 제이미스 사건에서 묻는 것보다 훨씬 덜 재판에 관여한 겁니다. 재판 관여 자체가 아니고 만약에 굳이 12를 걸더라도 그래서 대법원에서 무슨 우리가 절차가 어떻고 물어보는 것이 재판 관여 이런 말씀은 이제 더 하지 마십시오.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님. 예. 법원의 재판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께서 질의하셔서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이게 법률과 헌법에 규정된 게 위반된 게 명백한데 구제할 수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제가 우리 대구고등법원장님 개인 의견이라고 해서 말씀하셨지만 참아라 이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참아라. 법원에서 3심까지 다 재판했는데 뭐 시비가 많아. 참아.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수없이 많은 법원의 오류, 법원의 편파성 이런 의심이 되는 사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그런데 그렇게 법원이 대놓고 법률과 헌법에 규정 위반된 것이 명백할 때 다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원은 무오류의 집단인가요? 무오류의 집단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해석상 자,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이니까 제가 그럼 그 다음에 묻죠. 국민의힘 동료 의원까지 법권 부패와 파벌 문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면 헌법 소원에 대해 사실적 당위의 문제를 일단 문제 제기를 드리고 지금 헌법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 다음 묻겠습니다. 이론적 문제 들어가 보죠.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예. 사법권이 뭔가요? 사법권. 여기서 우리 헌법에 규정된 사법권이 뭔가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사법권은 사법작용을 하는 권리일 겁니다. 사법작용은 교과서에 별설이 다 있습니다. 성질설, 목적설, 기관설 다 우리 고시 공부할 때 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법을 해석,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사실관계도 확정하고 얼마나 처벌받아야 하는지도 결정하고 누가 권리가 있는지 확정하고 이런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헌법작용이에요. 사법작용이 아니고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 아래 헌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게 헌법소원입니다. 사법작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법권을 침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대구고등법원장님. 이게 사심제다. 이게 이렇게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일반 국민들이 호도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사법부에서 하는 것은 사법작용, 사법권 행사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행사하는 것은 모든 국가기관, 그중에 가장 강력한 재판권을 갖고 있는 사법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 아래 통일적으로 헌법의 규범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그 원리를 구현하는 헌법작용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아시는 분이 사심제니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동욱 위원님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민주당의 현직 판사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주 기억 간첩단 사건은 기본적으로 진보당의 전 간부들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막기 위해서 여성 2명이서 호송 차량을 막고 호송 경찰을 물어뜯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간 사건입니다. 이게 올해 3월 27일 날 오창훈 판사가 2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진보당과 민변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7월 9일 날 정혜경 의원이 파기환송,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요구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8월 14일에는 진보당과 민주노총이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9월 11일 날 손수월 진보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2일 날 대법원이 보석을 허가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9월 30일 날 추미애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어떤 내용이냐면 제주 부장판사 3명 근무시간 낮술에 노래방에서 시비까지 법원장 책임 통감한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왜 이렇게 진보당의 간첩단 사건에 판사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이렇게 올라타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도 뭐 아주 극단적으로 재판 중인 판사라도 국회가 따져 물을 것이 있다면 따져 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으로. 그런데 이걸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10월 14일 날 결론을 내리냐면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회식비 스폰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나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근무 시간에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난동 부린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3명의 부장판사가 근무 시간 중에 술집을 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이렇게 이 3명의 재판관을 국회까지 불러가지고 따져 묻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게 그렇게 국회가 그 3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야 될 일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국회니까 한다고 하지만 재판관들은 매우 위축됩니다. 앞으로 노래방 가서 술 먹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든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엄중하게 경고를 했고요. 근데 이게 왜 국회가 이런 것까지 불러서 물어야 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진보당이 관련된, 진보당 해산된 통진당 후예입니다. 진보당이 관련된 간첩단 사건입니다. 이것에 공정한 재판을 저희가 촉구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이 여기 올라타서 개별 판사의 비리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신동욱 의원님 발언 시간이 종료되어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장의 이름이 거명이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런 아까 위원님들 여러분이 재판 개입하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재판 개입하지 않고 있고 과거에도 하지 않았고 현재도 하지 않아서 신동욱 위원님이 해당 판사가 그와 같은 재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 처음 듣는 사실입니다. 그런 근거 없는 사실로 갖다 붙여가지고 짜집게 하거나 국감 질의를 물타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간에도 예의와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뭘 소리 질러요? 거의 조사를 하니까 뭔 조작을 해요? 거의죠. 전혀 모르는 사실을 네, 다음 질의 순서는 장경태 위원님이신데요.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이 질의 시간을 3분의 1을 박지원 의원님께 할애하기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 순서는 박지원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의 잔여 시간을 1분 쓰시기로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자,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저는 서울중앙지법원장 하실 때 그분의 인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식 투자를 했다고 말씀이 되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힘 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에 나온 금감원장이 당시 13명의 연루자들을 고발 조치했는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 공세보다는 고발을 했으면 그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1분 10초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분 10초를 드리면 됩니다. 초단위가 안 돼서 그럼 2분 넣어주시고 제가 10분 더 10분이 없어요. 근데 시작하십시오. 법원장님께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입법권은 입법부에 있죠. 예. 당연히 국회가 결정하고요. 행정권한은 행정기관에게 있겠죠. 그런데 입법부의 입법권이 만약 모든 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금지한다는 입법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고 과잉금지 원칙이든 뭐 직업선택 자유든 여러 가지 위헌 소송이 걸리겠죠. 예. 그걸 가지고 헌법소원이 걸리면 저희가 그걸 입법권 침해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리고 각 국가기관 간의 행정기관 간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가겠죠. 예. 그럼 행정권을 침탈한 겁니까? 헌재가? 그렇게 보진 않죠. 물론 대법원도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소원의 결과와 달리. 그럼 그걸 가지고 헌법소원한다고 해서 사법권을 침탈하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많은 국민들과 함께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진수 감사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 형사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징계권과 형사사법 절차는 다른 권한이죠? 예.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직무배제 등으로 다 징계권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견책, 감봉 등으로 정직. 법원 징계 그러면 형사 사건이 종료되지 않으면 모든 징계권과 인사권은 행사하면 안 되나요? 그 징계권 지금 보세요. 지- 그러니까 예. 지금 계속 조사해야 된다 하는데 근무 중 술 마신 충북 공무원은 징역 6월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근데 경고로 끝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각종 뇌물 혐의에 대해서 제주도청 공무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지금 윤리감사관실 저희한테 답변 준 거는 회식비 청구한 거 ABC 변호사들이 같이 있어서 가족여행 간다는 등 법카 한도 얼마냐까지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다 농담으로 판단했다고 윤리감사관실이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법카 한도까지 질문을 하고 여기에 단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ABC 변호사 다 같이 동석한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족하고 동반 여행 가냐, 법카 한도 얼마냐까지 구체적 증언이 다 나오는데 이게 농담으로 이해하십니까? 그 이제 교수 변호사 판사가 있는 그 이제 어떻게 전체적으로 오픈된 장소에서 그 변협 회장과 더 있었습니다. 더 감- 예 있었는데 대화 상대방은 2명이었고 상대방은 농담으로 했다고 그렇게 진술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의 성격 자체가 그 국선 변호인 10여 명과 이제 다음 회식하는 장소였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그런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농담의 상대방은 또 제주 변협 회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에 관심 가졌듯이 지금 사법 개혁에 관심을 그리고 법관님들이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내리신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저는 그런데 법관으로의 신분으로 여기 있지 네, 않습니다.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대전 고등법원장님, 네.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님께서 자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결정이 됐는데 자꾸 그걸로 내란이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이 결정문 혹시 읽어보셨나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한 그 결정문? 요지만 읽어.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핵심 사유가 이래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계엄 선포를 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파면이다. 여기에 대해서 내란죄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처음에 민주당이 소추사유로 내란죄 적시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취하했어요. 왜냐? 내란을 판단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도 내란 재판을 할 텐데 다른 결론이 나오면 헌재가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유도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내란이 확정됐다 하는데 저는 거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지 않았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완전히 그 유죄입니다.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한 거 아닙니까? 자꾸 이 법사위에서 자꾸 법과 어긋나는 얘기를 해가지고 혼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부산지방법원장님 잠깐 나오시죠. 네, 손현보 목사님 그 구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속을 했을 때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였습니다. 그런데 도주 우려라는 것이 그 목사님은 부산에서 계속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고 또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어떻게 도주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증거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다 남아있는데 어떻게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지 좀 의심스럽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적부심을 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적부심에서 그 적부심 담당 판사가 김도균 판사입니까? 근데 다 좋습니다. 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심사를 하면서 법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서부지법 사태를 얘기를 하고 이완용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매국노라는 얘기인지. 근데 제가 목사님은 고신 계열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했고 6.25 때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그 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개인 판사의 어떤 그런 편향된 인식인지 아니면 부산지방법원 판사님들의 일반적인 인식입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은 판사가 무슨 결론을 내려도 승복을 안 합니다. 적어도 네, 조배숙 의원님,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원칙 있는 구속 관련 재판을 해달라는 당부로 듣고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판은 지금 다음 주에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대전 법원 고등법원장님, 예. 헌법재판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판소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소원의 도입 여부는 입법부가 정책적인 판단으로 해야 할 과제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법부의 법원장들께서도 헌재와 똑같이 국민들의 기본권이나 실질적 법치주의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대의에는 공감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헌법상의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더 실질화하고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판소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나 사법부나 아마 같은 입장일 거다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재판소원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탈하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헌법에 있는 그런 국민들의 헌법적인 권리 보장과 국민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공권력 침해에서 보호하려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법조계와 헌법학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공감대가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각에서 뭐 헌재와 대법원 사이에 권한 다툼이라든지 밥그릇 싸움이라든지 이런 걸로 절대 매도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생각합니다. 이 재판 소원 제도는 오늘 뭐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논의된 그런 제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심제다 주장하는 것도 전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이 판단을 할 때, 판결을 할 때 법률에 근거해서 판결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률에 위반하냐, 위법 여부를 판단의 근거로 하지만 헌법의 이 판단은
헌법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했는지 위헌 여부를 판단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근거법이라든지 보호법이 양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헌법의 해석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네, 그렇죠. 그래서 최우선 현재는 하고 있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 예를 들면 뭐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이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이런 헌법적 가치를 법원의 판결이 위반했는가,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판결은 아예 이 근거법 보호법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재판의 연속성 상에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심제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그 부분 헌법 해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해석권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헌법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그 부분은 충분한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심제나 위헌이다 이런 주장은 맞지 않는 주장이죠. 제 생각에는 아마 사심제는 어떤 헌법에 대한 그 규정 자체의 해석보다는 실질이 사심제로 인해서 국민의 어떤 권리 구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작용이 크지 않냐는 그런 시각에서 사심제의 어떤 그런 단점을 제기하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 체계의 시각이고요. 많은 국민들은 또 다른 기본권 보장 수단이 있기 때문에 찬성.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그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자꾸 사심제가 아니라고 우기시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면 어떡할 거냐, 자꾸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헌법재판소는 왜 단심입니까? 헌법재판소는 오류가 없나요? 헌법재판소 결정도 2심제, 3심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3심제를 채택하든 4심제를 채택하든 최종심은 항상 약간의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체계가 3심제를 규정한 것은 당연히 이 3심제 하에서 사회적 비용이나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속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다 깨뜨리고 재판 소원에 대해서 전부 다 헌법까지 한다. 헌법재판소를 다 가져간다. 이렇게 되면요, 국민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1차적으로 재판이 다 늦어집니다. 다 늦어져요. 당연합니다. 특히 돈 있는 사람,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서민들이 하기 힘들거든요. 헌법 관련된 규정이 이게 대법원 판결 확정된 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거나 헌법재판소원을 하려면은 로펌에서 선임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조직범죄나 어떤 다단계 범죄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 지금 형의 확정을 막기 위해서 점점 길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무슨 위자료라든지 그 보증금 사기 당한 사람들 했을 때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안 주기 위해서 시간을 질질 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대법관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반대로 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하면서 그것도 늘리겠다라고 한다? 지금 민주당 주장은 저는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의도 자체는 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해서 안전판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1심에서 무죄 받으면 항소 안 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피해자는 생각 안 합니까? 피고인만 생각합니까? 피해자가 억울하게 피해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 받으면 그 무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피해자는 그냥 감수하고 2심, 3심의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없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공범과 관련해서는 무죄 받으면 1심에서 끝나고 혹은 2심에서 끝나버리는 거고 혹시 지금 대법원을 못 믿겠다고 하니까 혹시 재판이 또 더 불리하게 나오면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뒤집어 보려는 거 아닙니까? 그 의도 아니고서는 지금 이거를 처음 꺼내는 이유를 저는 하등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국민한테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 대구 고등법원장님, 예. 한번 여기 사심제 관련돼서 한번 견해를 한번 밝혀봐 주시죠. 제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헌법에 뭐 하시는 거예요? 세계법원이 조용히 하세요. 왜 질의 중에 왜 고함을 지르십니까? 자, 두 분 다 퇴장하십시오. 두 분 다 퇴장하십시오. 국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국정감사 질의 도중에 고성을 지르고 그러면 위원장한테 요청을 하셨어야죠, 만약에. 두 분은 곽규택, 나경원 두 분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좀 해요. 조용히 좀 하세요. 곽규택 의원님. 조용히 하시라니까 위원장이 진행 좀 합시다. 위원장이 진행 좀 합시다. 자. 송석준 의원님. 왜 회의 도중에 일어났다고 왔다 갔다 하십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한살 때 거 그 판결 또 뭐라고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 아까 박전 의원님이 지휘하셨던 거. 한 살 때 아이를 버리고 갔는데 그 상속 관련한 걸 1심, 2심, 3심에서 엄마 손을 들어줬어요. 그거는 기본권에 위배되고 법이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빨리빨리 와야지. 아휴, 참. 예, 우리 부산 고등법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민사 재판이 자꾸 지연되고 장기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감정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서 그 의료 감정, 건설 감정 이런 것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금년 1월부터 해서 전국 6개 고등법원에 그 감정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죠. 예. 보니까 굉장히 실적도 좋고 또 특히 의료 감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한 지 5개월 동안에 600여 건 넘게 활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부산 고등법원의 감정관리센터 의료의 경우에 부산 서구에 위치한 동아대학교 병원 또 인제대학교 부산 백병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이런 감정관리센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효과나 이런 것이 좀 어떤가요, 고등법원장님?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올해 1월부터 감정관리센터가 고등법원 단위로 이제 설치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산고등법원에서도 감정관리센터에 건설 상임 전문심리위원, 감정관리위원 2분, 그리고 의료 부분 1분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개의 대학병원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의료 감정이 워낙에 늦어졌기 때문에 두 병원에서 전담 인력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감정 의뢰가 왔을 때 최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약속을 같이 한 거죠. 그 이후에 몇 달간은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감정에서 보낸 이후에 돌아오는데 한 2개월 정도 만에 지금 다 해결되고 있는 아주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개선을 하면 충분히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원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법관 증언 이런 것으로 자꾸 먼저 해결하려고 하시니까 민주당에서 그걸 핑계 대가지고 재판 지연이라는 그걸 핑계를 대서 대법관 수를 갑자기 2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제도 앞으로 잘 좀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고등법원장님,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대전 그 법원에서 전직 판사에게 그 법원 공무원 분이
개인 정보를 유출했던 사건으로 징계받은 사건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1인 시위하고 있는 분 중에.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감찰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에 있는 서류들은 개인 정보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아마 징계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법원에서, 전체 법원에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광주 고등법원장님. 네. 예. 설범식 고등법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 나던 날 뭐 하셨습니까? 윤석열 비상계엄은 상상도 못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상계엄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죠? 우리 군인들에게. 그래서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헌문란입니다. 국헌문란은 내란죄에 해당하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네, 그 요건, 네. 요건이 국헌문란이 내란죄입니다. 왜 내란죄라고 이야기하냐면 헌법기관, 국가기관을 총을 들고 와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겁니다.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내서 경찰을 보내서 마비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헌문란이고 그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양에 무인기를 띄워서 전쟁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외환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지금 재판 중이다 이런 말로 회피하시렵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고등법원장님, 김신혜 사건 아십니까? 김신혜 사건 모르십니까? 1심, 2심 해남 지법원장님, 예, 김신혜 사건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신혜는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재심에서 지금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신혜는 무죄였습니다. 제가 김신혜를 2015년부터 도왔고요. 제가 재심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심, 2심, 3심에서 김신혜는 유죄로 나왔습니다.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김신혜의 울음소리를 계속 듣고 제가 연결했고 그것이 알고 싶다가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신혜는 무기징역인데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은 강압수사에 의해서 기본권이 모두 박탈당한 상태에서 유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심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재심을 해서 무죄 나왔는데 또 검찰이 항소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헌법소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화성연쇄살인범은 처음에 누명 썼습니까? 아니면 진범이었습니까? 누명 썼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도 그 소년이 누명 썼습니까? 진범이었습니까? 누명이었습니다. 그거 제가 만든 태완이법으로 다다시 진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심으로만 놓겠습니까? 헌법소원 하자는데 왜 그것을 사심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 들어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그 광주법원장님, 예, 대한민국 헌법에 102조의 4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입니까? 제가 드리겠지만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대한민국 헌법 10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법률로 정합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도 아니고 내란 전담재판부 관계된 자 네, 사람이 간략하게 2,000명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자고 하는데 이 102조에 따라서 누가 위헌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헌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